13. 니소스와 스킬라.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메가라와 전쟁을 하였다. 미노스는 메가라의 왕이었고 스킬라는 그의 딸이었다. 포위전이 6개월이나 계속되었으나 아직도 메가라는 유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니소스 왕의 머리칼 속에서 빛나고 있는 어떤 자줏빛 털이 그의 머리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메가라가 점령되지 않도록 운명의 신이 정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미노스와 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평야가 내려다 보였다. 스킬라는 탑 위에 자주 올라가서 적군의 진영을 내려다 보았다. 포위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스킬라는 지휘관급 사람들의 임무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노스는 그녀를 감탄케 하였다.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그의 매력적인 풍채에 그녀는 감탄하였다. 그가 투창을 던지는 것을 보면 재능과 힘을 겸비한 것 같았다. 활을 쏠 때의 우아한 자태는 아폴론 이상이었다. 더구나 그가 투구를 벗고 자줏빛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한 백마를 타고 고삐를 쥐고서 말에 거품나는 입을 제어하고 있을 때면 스킬라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녀는 미노스에게 반한 나머지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와 고삐가 부러웠다. 그녀는 가능하다면 적진 속에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탑 위에서 그의 진영 가운데로 몸을 던지거나 그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그 외에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탑 안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홀로 생각했다. 나는 이 전쟁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미노스가 우리의 적인 것을 슬퍼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 아마 그 이는 우리가 평화를 청한다면 들어주겠지. 그리고 나를 인질로 받아들이겠지. 가능하다면 나는 훨훨 날아서 그 이의 진영에 내려앉아 항복하겠으니 처분을 바랍니다 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리하면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 아니다. 차라리 미노스를 다시 안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복자가 인자하고 관대할 경우에는 정복당하는 것도 때로는 한 도시를 위하여 더욱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정의는 확실히 미노스 편에 있다. 나는 우리가 정복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전쟁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도록 방치하는 대신에 사랑으로서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될 건 없자는가. 될 수만 있다면 전쟁을 오래 끌지 않게 하고 사륙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누가 미노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인다면 어찌할까? 누구도 그럴 용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이인 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내 나라를 지참금으로 하여 내 자신을 그이에게 맡겨 전쟁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에는 문지기가 있고 열쇠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 나의 길을 막는 것은 아버지뿐이다. 신들이 아버지를 처치해 주었으면. 그러나 신들에게 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른 여자라면 그리고 나처럼 사랑에 불탄다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사랑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히 감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이나 칼로 상대할 자신이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불이나 칼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자줏빛 머리털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는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밤이 되었다. 이윽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운명의 머리털을 베었다. 그리고 몰래 도시를 빠져나와 적진에 들어갔다. 그녀는 왕 앞에 안내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니소스의 딸인 스킬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바칩니다. 그 대가로서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자줏빛 머리털을 보십시오. 이 머리털과 함께 나는 아버지와 그 왕국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녀는 운명의 약탈품을 내밀었다. 미노스는 뒤로 물러서서 손대기를 거부하면서 부르짖었다. 고약한 계집 같으니 천벌을 받으리라. 우리 시대의 치욕이다. 대지도 바다도 너에게 안식처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제우스의 요람지인 나의 크레타가 너와 같은 괴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는 정복된 도시에도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하들에게 명하고 함대를 섬으로 곧바로 출범하도록 명령했다. 스킬라는 미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 배은망덕한 자여, 그대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승리를 얻게 한 바로 나를, 당신을 위해 어버이도 나라도 희생한 나를 버린단 말인가? 내가 죽을 죄를 진 것은 사실이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 하지만 네 손에 죽고 싶지는 않다. 함대가 해안을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미노스를 태운 배의 키를 잡고서 반갑지 않은 동반자로서 배를 따라갔다. 펠로피솥은 물수리 한 마리가 그것은 새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녀의 부친이었다. 그녀를 발견하자 덤벼들어 부리와 발톱으로 쪼았다. 무서운 나머지 그녀는 배를 놓치고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하였다. 이때 어떤 인자한 신이 그녀를 새로 변하게 하였다. 물수리는 아직도 옛날의 원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높이 날면서도 그 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옛날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부리와 발톱을 세우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 에코는 아름다운 ним프였고 숲속과 언덕을 즐기며 사냥 따위를 하며 숲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고 사냥하는 데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 에코에게는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하여 잡담을 할 때나 논의를 할 때나 최후까지 짓거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헤라가 남편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혹시 ним프들과 희롱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그것은 사실이었다. 에코는 ним프들이 달아날 때까지 여신을 붙들어 놓으려고 계속 짓거렸다. 이 계략을 알아차리자 헤라는 에코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너는 나를 속인 그 혀의 사용을 네가 그다지도 즐기는 말 중에서 답변하기 위한 말 외에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남이 말한 뒤에 말할 수는 있으나 남보다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벌을 받은 에코는 어느 날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다. 그가 산중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에코는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나 그녀는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기를 외에는 걸어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그러나 그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답변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냥하던 동료와 떨어지게 되자 누가 이 근처에 있느냐? 고 소리 높이 외쳤다. 그는 여기에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나오라! 고 다시 크게 외쳤다. 에코는 이제 가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나르키소스는 왜 너는 나를 피하느냐? 고 다시 소리쳤다. 에코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우리 같이 가자 고 청년이 말하니 그녀도 사랑에 찬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 장소로 급히 달려가서 그를 껴안으려 하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면서 놓아라! 네가 나를 붙잡는다면 차라리 나는 죽겠다! 고 부르짖었다. 나를 안아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아무 보람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워 붉어진 얼굴을 숲속으로 감추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동굴 속이나 깊은 산속 절벽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형체는 슬픔 때문에 여위고 마침내 모든 살이 없어졌다. 그녀의 뼈는 바위로 변하고 그녀의 몸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게 되었다. 이 목소리는 지금도 그녀를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끝까지 말하는 옛 습관을 간직하고 있다. 나르키소스의 잔인성을 볼 수 있는 예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싫어한 것은 가엾은 에코만이 아니었고 다른 모든 ним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그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도 어느 때인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정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사하고 기도를 올렸다. 복수의 여신이 이 기도를 듣고 승낙하였다. 어떤 곳에 맑은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은 은처럼 빛나고 있었다. 양치기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지 않았고 사냥이나 다른 숲속에 사는 짐승들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나뭇잎이나 가지가 떨어져 수면이 더럽혀지는 일도 없었고 신선한 풀만이 나고 바위는 햇빛을 가려주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과 더위와 갈증으로 지쳐 이 샘에 왔다. 그는 몸을 굽히고 물을 마시려 했을 때 물속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이 샘에 살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물의 요종인 줄 알았다. 그는 빛나는 두 눈, 디오니소스나 아폴론의 머리카락같이 곱슬곱슬한 머리털에 둥그스름한 두 볼, 상아 같은 목, 갈라진 입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빛나는 건강하고 단련된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이 못 견디게 좋아졌다.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대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려고 팔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마자 상대는 곧바로 달아나 사라졌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그 매력을 더했다.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나 샘 곁에서 서성거리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물의 요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자요, 그대는 왜 나를 피하는가? 나의 얼굴이 그대가 싫어할 정도로 못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ним프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대도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팔을 내밀면 그대도 내밀고 나에 대하여 미소를 짓고 내가 손짓을 하면 그대도 손짓을 하지 않는가? 그의 눈물이 물속에 떨어져서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는 물속의 상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외쳤다. 제발 부탁이니 기다려다오. 손을 대서 안 된다면 바라보게만이라도 해다오. 그의 가슴에서 타는 불꽃은 그의 몸을 태워 안색은 날로 초췌해지고 힘도 점점 쇠약해지면서 전에 그다지도 ним프 에코를 매혹해 했던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그러나 에코는 아직 그의 곁에 서 있어 그가 아, 아 하고 외치면 그녀도 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혼자 가슴을 태우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망령이 지옥의 내를 건널 때 그는 배 위에서 몸을 굽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ним프들은 그의 모습을 슬퍼했다. 특히 물의 ним프들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슬퍼하니 에코도 자기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들은 나뭇더미를 준비하고 화장하려고 했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한 송이 꽃을 발견했는데 속은 자줏빛이고 흰 잎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나르키소스라 부르며 그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클리티에. 클리티에는 물의 ним프였다. 그녀는 아폴론을 사랑하였으나 아폴론은 조금도 응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어깨 위에 늘어뜨리고 온종일 찬 땅 위에 앉아서 날로 파리해져 갔다. 6일 동안이나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그녀 자신의 눈물과 찬 이슬이 유일한 음식물이었다. 그녀는 해가 떠서 하루의 행로를 마치고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언제나 해에게만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다리는 땅속에서 뿌리가 되고 얼굴은 꽃이 되었다. 이 꽃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얼굴을 움직여 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꽃은 지금도 여전히 아폴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는 지금도 변치 않는 마음의 표징으로서 흔히 사용된다. 헤로와 레안드로스. 레안드로스는 아도스의 청년이었다. 아비도스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해협의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다. 반대편 해안에 있는 세스토스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사제인 헤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레안드로스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밤마다 이 해협을 헤엄쳐 건너서 애인과 만나고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를 위해 탑에다 횃불을 밝혀 인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일어 바다가 거칠어졌다. 해협을 건너던 레안드로스는 힘이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파도가 그의 시체를 유럽 쪽 해안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헤로는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망한 나머지 그녀도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다. 레안드로스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헤엄쳐 건너간 이야기는 모두가 만든 이야기로 그런 아슬아슬한 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이런은 그것을 직접 해 보임으로써 그 가능성을 실증했다. 그 거리는 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서도 약 1마일이나 된다. 게다가 끊임없는 조수의 흐름이 마르마라 해에서 다도해로 흐르고 있다. 바이런 이래 몇몇 사람이 이곳을 헤엄쳐 건넜으나 수용술과 숙련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영원한 명석을 획득할 여지는 지금도 충분하므로 독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시도해보고 그 명성을 획득하면 좋으리라 생각된다.